1968년 서울, 약사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신해철. 녹록치 않은 집안 사정이었지만 신해철은 지혜로운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이를 너무 깔끔하게 키우면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진다 생각해 방을 어지럽히든 진흙탕에서 뒹굴어오든 웃으며 받아주었고, 길을 걷다 거린을 만날 땐 돈을 쥐어주며 동전 그릇에 놓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시켰죠. 그 거린 덕에 자신이 남에게 베풀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땐 새학기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며 몰래 봉투를 건네던 여느 학부모와 달리 그의 어머니는 전년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봉투를 드렸습니다. 1년간 자신의 아이를 맡아준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지혜로운 어머니에게 신해철은 올바른 삶을 배워가며 자립심도 키우게 됩니다. 집안 사정을 알고 어린 나이에 알바도 하고, 책이 너무 좋아 버트랜드 러셀의 책에서 논리를 배우고 SF와 판타지를 사랑하는 한편 음악적으로는 피아노 레슨도 받고 학교 밴드에서 클라리넷을 불었는데 선생님도 보기를 저을 정도로 음악에 재능이 없었죠. 그렇게 음악과 멀어지는 듯 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 운명을 바꿀 음악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영국의 록밴드 딥퍼플의 음악이었죠. 딥퍼플의 음악을 듣고 메탈 키드가 된 신해철은 라디오를 통해 여러 음악을 듣는데 그 중에서 그를 사로잡은 건 바로 키보드 파트가 돋보이는 프로그레시브 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오한 가사에 빠지게 되었고 10대 때부터 음악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록도 메탈 키드인 신해철에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송골매를 보며 밴드는 즐거운 것이구나를 느꼈고, 산울림에게는 가사를 배웠고, 작은 거인, 시인과 촌장에게도 영향을 받았죠. 그렇게 신해철의 인생에 음악은 점점 커져갑니다. 기타를 사고 고등학교 교내 밴드 각시탈에 들어가 기타를 치고, 나이를 속여 음악다방에서 DJ도 하고, 80년대 한국 메탈의 성지인 파고다 극장에 다녔죠. 이곳에서 신해철은 프로로 활동을 시작한 선배들 공연에 스태프를 자처하며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 선배들이 80년대 언더그라운드 메탈의 주역 부활, 신하위, 백두산, H2O였죠. 그 중에서 신해철은 부활의 빅팬이 되어 연습실도 드나들며 김태원에게 음악과 기타를 배웁니다. 그렇게 음악의 꿈을 키워가던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빚이 쌓여가고 있었기에 명석한 두뇌로 대학 진학을 해야 했고 20살에 서강대 철학과 87학번으로 입학을 하죠. 1987년, 바로 6월 항쟁이 있던 해입니다. 신해철은 음악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시위에 참여하며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해도 좀처럼 늘지 않는 기타와 스스로 부족하다 느낀 보컬 실력으로 음악에 대한 꿈과 같이 걱정도 커가고 있었죠. 신해철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생 성관계도 결혼도 안 해도 좋으니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서원을 조금 바꿉니다. 평생 음악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 소유의 집과 자산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이루어집니다. 87년 6.29 선언 이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대학생들 속 신해철은 공부 대신 밴드를 만듭니다. 각시탈 멤버인 김재용을 시작으로 동창과 친구들로 구성된 신해철, 김재용, 조영권, 조현문, 조현찬의 5인조 밴드 무한궤도가 탄생하죠. 기타를 맡고 싶었던 신해철이었지만 멤버들의 압박에 못 이겨 보컬을 맡게 됐고, 무한궤도는 각시탈처럼 프로그레시브 록밴드를 카피하며 점점 실력을 키워가는데요. 친했던 부활의 공연에 오프닝 밴드를 맡기도 하고 첫 단독 공연도 지인들을 불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무한궤도의 현실적 한계였습니다. 당시 언더그라운드 메탈의 성지 파고다 극장에서는 헤비메탈이 아닌 프로그레시브 록, 아트록 밴드를 지향하는 무한궤도를 달갑게 보지 않았고 레코드사에서는 꼴통 언더밴드 취급을 받았죠.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던 중 나온 말, 야 우리 대학가요제나 나가자. 생각해보니 멤버 모두가 대학생이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언더그라운드 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대학가요제의 위상은 어땠냐? 77년 시작된 대학가요제, 79년 시작된 강변가요제는 아마추어 최고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아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대학을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록밴드로 대학가요제에 나간다는 건 대상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어요. 총 20회의 가요제 동안 록밴드가 대상을 받은 건 단 2번. 77년 대학가요제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와 82년 강변가요제 천국의 이방인의 태양의 예언이 유일했습니다.
밴드에서 대상을 받을 만한 명곡이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80년 대학가요제 마그마의 해야와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이 두 곡은 은상에 그쳤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87년 강변가요제 T3스의 매일매일 기다려는 동상과 가창상에 그쳤지만 이후 후폭풍을 몰고 온 건 이 곡이었죠. 가요제에서 밴드의 위상이 이 정도였기에 밴드는 가요제에서 아무리 잘해도 동상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큰 범위로 봐도 한국 가요계는 트로트와 발라드가 점령한 록의 불모지였습니다. 아무튼 밴드로 대학가요제에 참가 신청을 한 무한궤도. 신해철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안 들키기 위해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타와 멜로디언으로 곡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룻밤 만에 탄생한 곡을 들고 무한궤도는 가요제에 참여합니다. 밴드 중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고 국악과 트로트를 퓨전한 주병선의 고인돌이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그 순간 마지막 무한궤도의 차례가 되어 전주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이거 우승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승을 하게 된 무한궤도. 신해철은 어떻게 이런 명곡을 하룻밤에 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천재성이 99%지만 그에겐 치밀한 작곡 전략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해철은 그해 여름에 아기천사라는 팀의 보컬 대타로 이미 강변가요제에 한번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부른 곡이 멤버 원경이 작곡한 그리움은 기다림의 시작이야입니다. 신해철이 가사를 붙인 이 곡은 이후 신해철의 솔로 1집에서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라는 이름으로 발매되어 큰 히트를 치죠. 이때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게 이상은의 담다디, 금상이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이었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상우를 제치고 이상은이 우승하는 걸 본 신해철은 주류 발라드보다 현장 관객을 잡아내는 것이 포인트구나 깨달았죠. 그렇게 짠 전략, 모두가 처음 들으니 한 방에 귀에 꽂히는 곡. 1절, 2절은 어차피 반복이니 인트로 간주를 화려하게 버려 시작부터 튀는 곡, 코드와 리듬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되 국내 족보에 없는 팝 록밴드풍의 곡, 이 모든 걸 종합하여 하룻밤 만에 기타와 멜로디언으로 탄생한 그대에게가 대상을 차지한 거죠. 당시 심사위원이던 미팔군 밴드 출신의 조용필이 경연 내내 발라드 트로트로 지루해하다 마지막 무한궤도의 음악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이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한궤도는 단숨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모든 음반사가 신해철에게 요구한 건 솔로 가수 데뷔였습니다. 음반사에서는 관리가 어렵고 주류 음악도 아닌 밴드를 극도로 꺼려했죠. 하지만 신해철은 오로지 밴드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반사와의 협상은 결렬되고 몇 달을 음반 발매 없이 라디오 DJ만 하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심사위원이었던 조용필을 만납니다. 그는 신해철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예전 매니저이자 대형 AV의 대표인 유재학을 소개해줬죠. 그렇게 맺게 된 계약, 기간은 5년. 밴드로 음반을 제작해도 상관없지만 밴드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기간은 솔로로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 계약은 대형 AV를 90년대의 주역 엔터로 만든 천재 1호의 계약이 됩니다. 앨범 작업에 착수하게 된 무한궤도. 그들은 트윈 키보드로도 모자라 키보디스트를 한 명을 더 영입하는데 대학가요제 때 만난 밴드 실험실의 리더 정석원이었죠. 다들 아시는 015B의 그 정석원 맞습니다. 그렇게 발매한 무한궤도의 데뷔 앨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멤버 전원이 작곡에 참여했고 대부분의 가사를 신해철이 적었죠. 프로그레시브 록의 영향을 받은 사운드와 구성의 앨범, 특히 21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철학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의 타이틀 우리 앞에 생이 끝날 때와 청량하고 신나는 여름 이야기가 앨범의 백미입니다.
이후 무한궤도는 해체하게 되는데요. 학업을 진로로 두던 멤버들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절차였죠. 그리고 이 당시에 신해철이 대마초를 펴 입건이 됐는데 이 또한 해체에 없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합니다. 이후 음악을 해나가려 했던 정석원과 조영고는 사건의 친형 장호일과 함께 015B를 꾸려 많은 명곡을 냅니다. 015B라는 이름도 무한궤도에서 가져왔다는 말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밴드를 해체하고 신해철은 계약대로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솔로 음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앨범 커버부터 세련됨이 느껴지죠. 솔로로 데뷔하면서 신해철은 비공자의 톤 앤 매너를 가진 아이돌이 됩니다. 세련된 비주얼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수많은 여성 팬을 사로잡는데 동시에 발라드의 신시사이저를 다양하게 얻는 실험성을 보이기도 했죠. 특히 이 앨범을 통해 신해철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음악적 역량을 쌓게 돼요. 강변가요제 때 선보였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를 타이틀로 가요 프로에서도 1위를 거머쥐고 한국 가요 최초로 영어랩을 사용한 기념적인 곡 안녕은 당시 국민학생 대부분이 이 영어랩을 들리는 대로 다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솔로 데뷔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신해철. 숱한 방송과 밤무대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집안의 부채가 너무 커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1집 때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배운 것들을 체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살인적인 스케줄에 지방 공연 중에도 호텔에 들어가선 밤새 음악 작업을 했고 당시 매니저들 말로도 정말 하루 종일 시퀀서 공부만 했다 합니다. 그렇게 1년여 만에 신해철은 자신의 노력을 쏟아낸 솔로 2집 마이셀프를 발매합니다. 신해철이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혼자 해낸 그야말로 마이셀프 그 자체인 앨범인데 한국 대중음악에서 최초로 미디를 적극 활용하여 녹음된 앨범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익힌 미디를 후배들에게도 알려주면서 미디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렇게 사운드의 퀄리티도 훨씬 높였고 또 앨범명 마이셀프처럼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된 컨셉 앨범으로서 그 서사까지 더했죠. 블렌디, 로션, 하이힐, 콜라, 피자, 발렌타인 흔들리는 사람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모든 곡을 다 듣진 않았지만 한 곡도 빼놓지 않고 명곡으로 가득 찬 2집 마이셀프. 발라드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도전뿐 아니라 신해철 자신에 대한 탐구를 풀어낸 철학적인 가사까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57위로 등재됐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앨범입니다. 타이틀 재즈카페는 데이트를 쳤고 신해철은 발매한 2개의 앨범으로 집안의 빚을 다 갚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 가수로 더 창창한 길을 앞두고 신해철은 갑자기 솔로 활동을 그만두고 밴드를 만듭니다. 스타덤에 오른 가수가 다른 길을 택한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쌓아온 걸 다 두고 떠나는 모험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밴드는 돈은커녕 대중들에게 이름도 알리기 어려운 현실. 밴드에서 솔로로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가수가 성공하고 밴드를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했죠. 아파트의 윤수일도 밴드로 갔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윤수일 밴드였으니까요. 신해철은 왜 밴드로 돌아갔을까요? 당시 방송계에서 가수를 하대하는 관습에 신물이 났고 집안의 빚을 다 갚은 지금 이젠 굶어 죽어도 나만 그러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는 처음 자신을 음악에 빠지게 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장르인 로고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신해철은 젊지가 않았던 정기송, 동창이었던 이동규, 그리고 제4의 멤버 시퀀서와 함께 밴드 넥스트를 결성합니다. 뉴 익스페리멘탈 팀이란 뜻과 미래라는 뜻을 동시에 담은 밴드였죠. 그렇게 발매된 넥스트의 1집 홈. 사실 이 앨범은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해철이 작곡해 세션 밴드의 느낌이 강해요. 솔로 2집 마이셀프에서 다룬 자신의 이야기에서 집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컨셉을 확장합니다. 자본주의, 개인주의로 이제는 의미가 달라진 집, 살아가는 곳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죠. 인스트루멘탈과 보컬 트랙이 파트가 나뉘어 있기도 하고 록과 랩이 섞이고 나레이션도 등장합니다. 딱 구성만 봐도 대중성을 우선치 않고 신해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장르로 유기적이게 풀어낸 하나의 예술성을 띤 작품이죠. 너는 아름다운 여인 아침에 우유 한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This is the city life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온 가족이 모여앉은 저녁 시간에도 아무 말도 필요 없다 TV 타임 Turn it on 노래여 영원히 세상을 타이틀인 도시인은 차트 1위, 음악방송 2위를 달성하는데 이 2위, 사실 신해철이 방송 출연을 안 해서 2위로 만든 거지 PD들이 방송에만 나오면 1위로 올려주겠다고 많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맘때에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당대 슈퍼스타들이 참여한 92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90년대의 아이콘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해 정말 어마무시한 라인업을 들이고 신해철은 단체곡의 작곡부터 총괄 프로듀싱까지 맡아 이들을 이끌었죠. 이렇게 가요계에 큰 입지를 쌓던 중 커리어를 위협할 사건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이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깨 탈구가 잦아 신체검사 4급을 받은 신해철. 퇴근 후 개인 작업이 가능한 단기 사병으로 복무하는데 하필 악명 높은 송추방위로 발령을 받죠. 훈련 중 무릎 연골을 다쳐 절뚝거리며 훈련을 받자 스타면 다야? 소리를 들으며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퇴근하고는 쉬지도 못하고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OST를 밤새 작업해야 했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며 정신이 피폐해져간 그는 다시 한번 대마초에 손을 댑니다. 대마초 흡연과 무릎 부상으로 의가사 제대와 함께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죠. 복역을 하며 신해철은 소년수부터 조폭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출발선부터 남들보다 뒤처진 채로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 앞에선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은 맹세를 하죠. 하지만 밖에선 불명예 제대,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방송을 포함한 어떤 도움도 아니 신해철이란 가수를 모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신해철은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과 감옥에서 만난 다양한 인생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를 담아 존재라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 승화시켰죠. 그렇게 넥스트의 2집 더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1 더 비잉이 탄생합니다. 이 앨범을 통해 넥스트는 재기에 성공했을 뿐더러 많은 사람이 이 2집을 넥스트, 신해철의 최고작이라고도 평하죠.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9위에 해당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앨범입니다. 신해철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존재에 대한 탐구를 그만의 철학적인 가사로 풀어냈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재기를 노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장르적 탐구는 더 깊어져 프로그레시브 메탈, 아트록 등 실험적인 사운드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발라드를 부르던 솔로 가수 신해철은 이제 밴드에서 샤우팅을 하기 시작하죠. 모든 트랙들이 명곡일 뿐만 아니라 가사와 사운드에 집중해 듣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는 명반이에요. 재밌는 점도 하나 있는데요. 따뜻한 발라드 곡인 타이틀 나라라 병아리를 라디오에서 들어 CD를 사 앨범을 통째로 듣고 사기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넥스트 이집 더 비잉은 제작 과정 중 멤버 변동이 많아 신해철이 만든 곡에 멤버들이 세션으로 맞춰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신해철도 복귀하기에는 솔로에 가까운 앨범이라고 했죠. 어쨌든 앨범은 50만 장을 넘게 팔며 신해철과 넥스트의 재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해철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풀밴드 라인업을 완성시켜요. 신해철, 김세왕, 김영석, 이수용 이 넷이 뭉치면서 넥스트는 고정된 라인업으로 본격적인 전성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선보인 건 이 집의 콘서트 라이브 앨범. 그 당시엔 볼 수 없던 관객을 미치게 할 정도의 퍼포먼스로 신해철은 교주라는 별명이 생겼고, 이 라이브 앨범에선 넥스트의 에너지와 그들이 원하는 리얼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죠. 그리고 풀밴드로서 같이 만든 첫 앨범 넥스트 3집 더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2 디 월드를 발표합니다. 프로그레시브로 스래시 메탈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배합으로 만들어낸 앨범으로 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김세왕의 기타를 주축으로 한 사운드들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앨범을 위해 기타 녹음만 10개월, 녹음실 2000타임을 빌려서 완성했고, 외국의 사운드를 따라잡고자 영국의 유명 믹싱 엔지니어 믹 글로섭을 한국으로 불러 협업했죠. 앨범명처럼 이번 주제는 세계입니다. 넥스트가 세상에서 겪은 분노와 환멸, 회의를 드러내며 시작된 앨범은 사회적 문제들을 짚고 비판하며 나아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며 끝나는 한편의 이야기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 앨범 더 비잉보다 디 월드를 명반이라 칭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집) 이후 대형 AV와의 5년 계약이 끝나 레볼루션 넘버9으로 독립을 하고 신해철은 록 영화 정글 스토리의 OST를 맡습니다. 산울림의 내 마음은 황무지 리메이크 빼고는 모두 신해철이 작사 작곡하고 당시 전람회의 김동률이 편곡에 참여했는데 이 앨범 또한 엄청난 명반입니다. 전성기에 다다른 신해철의 송라이팅 능력으로 이때 내는 앨범마다 명반이었어요. 정말. 영화는 관객 7,000명으로 흥행에 참패했는데 이 OST 앨범은 40만 장이 넘게 팔려 정말 특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엔 윤상과 함께 노댄스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이전부터 전자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신해철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윤상과 일렉트로닉 음악은 댄스 음악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만든 앨범으로, 그래서 팀명도 노댄스인 거죠. 곡들은 절반씩 각자 만들어 하나의 음반으로 합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는 싱글 Here I Stand For You를 발매합니다. 오랜만에 신해철이 선보이는 러브송이죠. 근데 이제 록 사운드를 곁들인. 요즘엔 싱글 음반이 많이 나오지만 이 당시엔 싱글이란 개념이 익숙치 않았어요. 넥스트에겐 싱글 시장을 한국에도 보급시켜보자는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음원수가 적은 만큼 당연히 가격을 낮춰 발매했는데 실제 소비자들한텐 정규 앨범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화가 난 신해철이 따졌지만 돌아온 답은 그럼 너네 CD 보이콧하겠다. 결국 매니저의 만류로 타협을 받고 싱글이란 개념이 대중에게 익숙해지는 데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넥스트는 또 앨범을 만듭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혼기병 라젠카의 OST 앨범이자 넥스트의 4집 앨범 라젠카 어 스페이스 락 오페라. 이 앨범 또한 엄청난 명반인데요. 특히 이번엔 앨범 제작비가 무려 3억. 이때가 97년도니까 지금으로 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죠. 오케스트라에 합창단에 영국 믹싱 엔지니어 크리스 샹그리디와 협업하며 영국에서 녹음하는 등 아낌없이 퀄리티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신해철 스스로도 넥스트 앨범 중 사운드적으로 가장 완성을 이뤘다고 한 작품이죠. 김세왕은 미국 전설의 메탈 밴드 메가데스에게 앨범 CD를 건네준 적이 있는데, 메가데스 멤버들이 노래 너무 좋다는 메일을 자주 보내왔다고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에 맞게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 소년에게 용기를 주는 가사와 SF적인 사운드가 가미된 심포닉 메탈이 주를 이루며 록 오페라를 완성시키는데요. 모든 곡의 사운드와 가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저에게도 많은 힘과 용기를 줬어요. 이 앨범은 신해철의 주도하에 멤버들이 따르는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넥스트의 팀워크가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벌어진 입장 차이는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결국 넥스트는 97년의 마지막 날 해체를 하게 되죠. 97년 12월 31일부로 넥스트는 해산을 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게 팀을 많이 괴롭힙니다. 이 발언으로 교만하다, 배불렀다 소리를 들었지만 그 안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어요. 당시 한국 최고 주가의 밴드, 체조 경기장을 다 채우고도 관객 절반을 돌려보내야 할 정도의 밴드였지만, 한국의 심각한 공연장 부족으로 전국 투어를 마치는데 2주일도 안 걸리는 상황. 더군다나 넥스트는 방송 출연도 하지 않으니 1년 동안 열심히 앨범 만들고 나면 2주일 공연하고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이랬기에 신해철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빙하기의 공룡 같다고 말하게 된 거죠. 넥스트의 해체 이후 신해철은 음악적 역량을 더 쌓기 위해 영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서양 음악의 복제를 벗어나 진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한 갈증이 있었죠. 저희가 헤비메탈이나 락을 자신들하고 똑같이 연주를 한다면 오호 흥미롭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하지 못하는 음악,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학을 떠나 전자음악에 대한 공부와 특히 노댄스에서 보여준 테크노를 더욱 익히게 돼요. 그렇게 신해철은 유학을 가 있는 3년 동안 3개의 솔로 앨범을 내는데요. 솔로 3집 크롬스 테크노웍스와 4집 모노크롬, 라이브 앨범인 홈메이드 쿠키스 앤 99 크롬 라이브. 우선 3집 크롬스 테크노웍스. 여기서 크롬은 영국 스태프들이 신해철을 보고 혁명가 올리버 크롬웰 같다고 붙여준 이름이죠. 이 앨범은 신해철의 곡들의 테크노 믹스 버전과 2개의 신곡으로 구성된 홈 레코딩 앨범인데요. 신곡은 단조롭고 몽환적인 멜로디 속 깊은 음색이 담긴 일상으로의 초대와 5개의 파트로 나뉜 대곡 매미의 꿈이죠. 특히 일상으로의 초대는 일상 속 사랑을 말하는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우니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그리고 솔로 4집 모노크롬은 라젠카 때부터 함께한 크리스 샹그리디와의 프로젝트 앨범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굉장히 난해하게 해석됐고 음반 중 제일 흥행에 실패한 앨범이기도 해요. 애초에 신해철은 뜰 것 같은 노래를 극단적으로 앨범에서 배제했다고 할 정도로 이 앨범은 자신이 유학을 하며 배운 것과 음악적인 고민들이 모두 합쳐진 정수 같은 작품이죠. 테크노와 메탈을 섞은 인더스트리얼 사운드에 국악을 믹스하고 랩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게 깊이 어우러져 사운드의 쾌감과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요. 신해철의 넓은 음악 스펙트럼에 천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 시대를 앞서간 앨범입니다.
그리고 명 라이브로도 유명한 99년 모노크롬 라이브 투어의 음원과 신곡이 담긴 홈메이드 쿠키스 앤 99 크롬 라이브. 이 앨범의 백미는 역시 민물장어의 꿈이죠. 이 곡은 신해철이 뜨지 못해 아쉬운 곡으로도 골랐는데 민물장어의 꿈에 빗댄 철학적 고민과 의지를 담은 가사, 그리고 물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전개와 극적인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이후 미국에서 지낸 신해철은 2000년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사이 많은 게 바뀌어 있었죠. IMF로 인해 한국 음반 시장이 한번 완전히 무너졌고 MP3의 등장으로 실물 음반 또한 예전만큼의 입지를 가지지 못해가던 중 본격적으로 K-POP 아이돌의 시대가 열립니다. 신해철은 같이 작업해온 이명빈, 미국에서 만난 데빌리와 새 밴드 비트겐슈타인을 결성해 시어럴 비트겐슈타인 파트 1, A Man's Life를 발표합니다. 셋이서 신나게 음악놀이를 하다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말처럼 재밌는 요소가 많이 담긴 앨범인데 그 속엔 한국에서 살아가는 남자의 인생을 풀어냈죠. 특히 이 앨범은 인디 뮤지션들에게 저예산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3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홈 레코딩 앨범입니다. 우리 2000년대에 들어서 신해철은 음악 말고도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넓혀요. 우선 데뷔부터 간간히 맡았던 라디오 DJ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방송명은 고스트 스테이션, 고스트 네이션으로도 방송된 이 방송은 신해철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자 마왕이라는 별명을 모두에게 알린 방송입니다. 새벽 2시에 진행됐는데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신해철의 기존 팬들뿐 아니라 특히 10대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죠. 어떻게 고스트 스테이션은 새벽 2시에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방송을 보시면 아마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됐네? 그러니까 지금 02시,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첫 방이에요. 아, 방송 시작했네. 예. 시그널 틀면서 시작해야 돼. 아, 일단 멘트부터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원래 예정이 그래요. 아, 뭐 그냥 적당히 가자고요. 나이도 들고 이제 뭐 머리에 염색하고 그래봤자 뭐 그냥 얼굴 주름이 먼저 보이지 염색 컬러 그런 거 별로 먼저 안 보여요. 첫 방송부터 기분 더럽네. 일단 시그널. 방송 가. 이게 무슨 곡이에요? 고른 거 뭐야? 모르지 난. 이게 방송이 맞나 싶죠?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진행과 신해철의 재밌는 말솜씨, 친구를 대하는 듯한 태도에 청취자들은 열광하게 됩니다. 특히 이 자유로움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방송을 하기 싫은 날에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다며 22분짜리 삼태기 메들리를 틀어놓는 건 일상. 가끔은 방송 중에 짬뽕을 시켜 먹는다거나 하루는 이 노래 좋다며 한 프로그램에서 같은 노래를 3번을 틀기도 하고 와이프가 수술을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다고 조퇴를 하는데 그 수술은 라식 수술이었죠. 팬들의 반응은 아, 이 형 또 이러네. 이 정도로 청취자와 신해철 사이는 가까웠습니다. 이런 재밌는 스토리도 많았지만 청취자들의 고민을 들어줄 땐 누구보다 진지하게 같은 눈높이에서 들어주며 진심 어린 말을 항상 건넸죠. 아빠 문자함을 보다가 생각보다 더 우리 집이 지금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슬프다. 뭐 이 밑에는 식구들이 리플을 달아놨는데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국립대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집에 돈이 없으면 군대 가면서 부사관 시험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뭔가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아버지 힘든 거 문자 보고 아셨으면 가서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지 그래요? 이렇게 유대감이 깊어지며 매니아 청취자들은 고스족, 신해철은 마왕이라고 본격적으로 불리게 됩니다. 신해철이 해온 강렬하고 철학적인 음악과도 그리고 특유의 거친 자유로움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별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해철은 라디오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인디 뮤지션을 알리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고스 인디 차트를 통해 인디 뮤지션과 음악을 소개하고 방송에 인디 가수들을 초대하기도 했죠. 이곳을 통해 페퍼톤스, 브로콜리 너마저, 언니네 이발건과 같은 뮤지션들이 더 알려졌어요. 후에는 후배들을 위해 인디 밴드들의 공연을 만들어주고 넥스트가 직접 무대에 서며 관객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거기만 불러주신 게 아니고 형이 이렇게 직접 전곡을 순회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밴드들 이제 동참시켜가지고 신해철을 보러 왔다가 그 밴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영향력을 계속 이제 다른 밴드들을 위해서 써주신 거죠, 형이. 2002년 신해철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선 후보 지지 활동을 합니다. 정말 뜬금없죠? 연예인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건 지금도 금기시될 뿐 아니라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그에겐 연예인의 지위, 명성보다 대한민국 시민 한 명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때 TV찬조 연설은 이후에도 많이 회자된 명연설로 남아있죠. 안녕하세요, 신해철입니다. 저는 지금 노무현 후보의 찬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평소에 정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정치와는 또 일부러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평소에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저의 고집도 제가 믿는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집을 버려야 한다. 지지하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신해철은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음악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콩고물을 받으려고 어떤 이득이 있을 테니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겠냐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해철은 3달 만에 지지했던 정부에게 시위를 하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일고 정부가 비전투원 파병 결정을 하자 신해철은 열정적으로 지지한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가치가 아닌 정치 쪽으로 바란 것이나 콩고물을 얻을 심산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정치 활동은 분명 잃을 것만 많은 행동이었지만 그는 연예인이 특별한 존재로서 공인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그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해철의 행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5년엔 TV 프로 100분 토론에 출연하며 논객으로서 활약하는데요. 평소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이미지의 신해철이었지만 토론에서는 누구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말허리를 자르지도 않고 진행자 허락 없인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방송을 본 사람이나 직접 토론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겁니다. 거기다 신해철이 참여한 토론의 주제들은 대마초 비범죄와 간통죄 폐지, 체벌 금지 등 당시 방송만으로도 논란이 되는 아주 자극적이고 말 한 번 잘못하면 욕먹기 쉬운 주제였습니다. 거기다 신해철은 대마초를 직접 피워 복역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대마초 비범죄와의 찬성편에서 토론을 했을 땐 수많은 욕뿐 아니라 가수가 100분 토론을 나온다며 건방지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신해철은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는 싸움을 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토론 내내 주장한 건 대마초, 간통죄는 나쁜 게 아니어서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마초를 피는 사람들 중에서 과도하게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없고 손깍지를 받게 되고 이런 윤리라는 벽이 있는데 과연 국가 공권력이 이걸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겠죠. 이후엔 100분 토론에서 최고의 비정치인 논객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그는 훌륭한 논객이었습니다. 올해 기분 좋았던 뉴스, 또 올해 나를 화나게 했던 뉴스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꼽고 계신지. 그다지 기분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죽어도 하나 꼽으라면 그냥 넥스트의 신보 발매 정도. 네, 신해철은 음악도 당연히 놓지 않았는데요. 넥스트를 새 멤버들과 함께 재결성해 5집을 발표합니다. 원제는 넥스트인 원더랜드였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이 생기며 신해철은 크게 분노했고 이는 음악으로 이어졌죠. 그렇게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가득 담은 앨범이 나오게 돼요. 앨범명 더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3 개한민국. 제목부터 감이 오시죠? 1시간 40분가량의 큰 스케일의 앨범인데 재치있고 신랄한 비판의 가사가 압권이지만 그렇기에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을 뿐더러 이후엔 음원 사이트에서 모두 내려가 지금은 유튜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홈레코딩으로 사운드의 퀄리티도 이전에 비해 좋지 못했고 앨범은 흥행 실패, 멤버들은 또 변해갔죠. 이후 박노해 시인의 시집 노동의 새벽 헌정 트리뷰트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기존의 넥스트 전성기 멤버들이 돌아와 거기에 데빈 리, 지연수까지 6인 체제로 리메이크 음반인 5.5집 리게임을 발매합니다. 이후 있었던 영국의 유서 깊은 로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은 한국에서 유례없는 록과 오케스트라의 크로스오버 공연이었죠. 이후 교통사고를 당하고 데빈과 김영석, 이수용이 넥스트를 탈퇴하는 등 힘든 일이 있었지만 아내를 위해 만든 솔로 5집이자 재즈 앨범인 The Songs for the One을 발매합니다. 신해철의 재즈 보컬을 들을 수 있고 특히 재밌는 건 드디어 재즈 버전으로 탄생한 재즈 카페입니다. Thank you, and I love you. 이후 또 넥스트의 멤버가 바뀌며 새 앨범의 준비에 돌입하는데 사실 넥스트의 멤버가 정말 많이 바뀌면서 신해철의 리더십에 대한 혹평과 신해철의 독선으로 인해 넥스트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2007년도에 TV 프로 이경규에 돌아온 몰래카메라에서 소속사 식구들이 대뜸 회사에 불만을 토하며 나가겠다 하자 신해철이 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면 그게 오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좋은 케이스가 생겨서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줄 거고 네가 무슨 뭐 좋은 케이스가 생겨서 간다는데 그거를 내가 무슨 옆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겠어 아니면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리겠어. 그냥 걱정되는 거는 네가 진짜로 좋은 케이스를 만나서 가는 거지 그냥 그게 걱정이 되는 거니까 난 니들한테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왜 울고 있잖아? 그래 네가 뭐가 아니야. 내가 뭐 너한테 뭐 안 된다 그런 거 있어? 네가 뭐 현운의 회사로 가든 은행 회사로 가든지 간에 그게 아니라 그냥 너 보내면 그냥 내가 미안하다 생각하고 보내지 배신 때렸다고 내가 네 뒤에서 뭐 호박씨도 하겠냐고. 그냥 그게 너 울고 짜지 말고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안 되거나 더 힘들거나 그런 소식 들리면 그게 열이 받지 니네가 나가서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배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부를 정도 스토리는 아니니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어. 이렇게 회사보다도 식구들의 안위와 행복을 먼저 생각한 신해철. 넥스트 멤버들과 새 드러머 김단과 함께 넥스트 6집 트리플식스 트릴로지 파트 1을 발매합니다. 변화해가는 세상에 대한 비판을 잘 짜여진 사운드 조합으로 풀어낸 참 좋은 앨범이에요. 파트 1이란 이름처럼 파트 2와 3도 기획되고 곡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신해철이 포함되며 그의 활동에는 여러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앨범은 발매되지 못했고 방송 출연도 힘들어졌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강연도 모두 끊기고 오랜 시간 팬들과 함께한 고스트 스테이션도 종료하게 됐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며 신해철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추모 앨범의 프로듀싱과 추모곡 하나를 발표한 것 말고는 그의 인생 처음으로 5년간 음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6년 만에 앨범 작업에 착수한 신해철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게 됩니다. 6년 만에 앨범 작업을 미룬 채 열흘 밤낮을 지새며 가수가 꿈이었던 희생자 보미양의 학예회 영상에서 소리를 일일이 추출해내어 김장훈과 보미양의 듀엣으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그 6년 만에 음악을 다시 손에 잡은 신해철이었지만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한 곡은 자기 목소리 하나로 1000번 이상을 녹음하며 완성한 1인 아카펠라 곡 맞다.
그리고 신해철의 이 집 마이셀프의 리부트이자 신해철 자신의 리부트를 의미하는 EP 리부트 마이셀프 파트 1을 발매했죠. 신해철의 여전한 음악 실력과 천재적인 발상, 집요한 노력까지 담긴 앨범입니다. (14년) 연말에는 앨범의 파트 2를 계획하고 신해철의 다른 이름 넥스트도 넥스트 유나이티드라는 더 커다란 규모로 공연을 하며 그의 음악 생활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음악의 꿈을 펼쳐가던 2014년 10월 그는 갑작스러운 목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신해철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야 되는 얘기는 늘 고민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냈느냐라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해봅니다.